아주 이상한 가출기. 정수남.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웬만하면 집구석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나이 70이 넘었으면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은 꾹꾹 누르며 참고 또 참았다. 마음엔 없어도 이따금 언죽번죽 비위도 맞춰주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 꼴만큼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40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몸을 사르며 수고한 나보다 어떻게 그 조그만 강아지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이 지났으나 현수는 여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벤치에 앉아 땀을 닦으며 현수를 기다리던 나는 소리의 향방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건너편 벤치였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여자의 무릎에 앉아있던 이루보다 작은 까만 털복숭이 강아지가 나를 발견하곤 짖어대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강아지는 이빨까지 드러내고 더 앙칼지게 짖어댔다. 여자가 목줄을 놓아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몸통까지 고추 세우고 버둥거렸다. 나무 그늘을 따라 지나던 행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힐끔거렸다. 땡볕에도 나무들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무수히 펼쳐진 이파리들 위로 빛발이 모든 것을 태울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거리는 한산했다. 공원에서 건너다 보이는 청년 과일 가게와 생생 정육점, SK 핸드폰도 문은 열려 있었으나 드나드는 손님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모두 땡볕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현수는 핸드폰도 받지 않았다. 하긴 어찌할지 몰라 하는 나에게 한 수 가르쳐줄 친구인데 조금 늦으면 어떤가. 한숨을 길게 토해낸 나는 그때까지도 나를 노려보며 짖고 있는 강아지에게서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왜 그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까지 강아지 새끼가 뭐라고. 세게 찬 것도 아니었다. 어디 잘 데가 있다고 힘껏 차겠는가. 그런데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아내는 내 변명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장 죽을 것처럼 숨 넘어가는 소리로 엄살을 부리는 이루를 안고 냅다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댔다. 사실 그런 악다구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귀가 따갑도록 듣곤 하여서 이젠 만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만큼은 나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내 존재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질러봐도 나보다 더 기를 쓰며 강파르게 달려드는 아내를 당해낼 재주는 없었다. 나는 결국 전병 접시를 그대로 놔둔 채 아내를 피해 도망치듯 내 방으로 건너오고 말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앉아 혼자 씩씩거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싸울 방법이란 그나마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다 문득 궁리해낸 것이 가출이었다. 그래, 떠나자. 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두렵고 싫었다. 결국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게 틀림없었다. 또 그런다고 아내가 항복하거나 타협하자고 하지 않을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 결과가 그렇더라도 추락할 대로 추락한 나 자신의 위상을 생각하면 더 이상 앞뒤를 재고 가릴 처지가 못 되었다. 이참에 아내 못지않게 나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가르랑거리는 조그만 그 녀석에게도 단단히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이 70에 가출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은 분명했다. 그러나 나는 지체하지 않았다.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무작정 등산 배낭에 속옷 몇 개와 티셔츠 등을 쑤셔넣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렇다고 특별히 갈 곳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쾌감에 온몸을 떨었다.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단지를 벗어나면서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음음한 날씨였다. 마른 장마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그러나 걸음은 이상스럽게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처음엔 되도록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낯선 곳에서의 시간이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결국은 지형지물에 익숙한 곳, 큰 거리 버스 정장에서 두어마장쯤 벗어난 곳에 있는 백두 대중 사우나의 지하 찜질방을 택했다. 그동안 아내 몰래 여축한 비상금이 좀 있긴 했으나 그것으로 몇 날을 버틸지 알 수 없는 까닭에 경비는 아무튼 아껴야 할 처지였다. 눈두덩이 유난히 튀어나온 찜질방 카운터 여자는 내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배낭을 맡기자 며칠이나 있을 거냐고 퉁명스레 물었다. 나는 어눌하게 하루 하고는 정말 그 안에 모든 게 다 끝났으면 하고 바랐다. 그게 벌써 4월이 넘어가고 있었다. 현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찬 그 까만 복술 강아지의 홀대를 받은 뒤로도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다. 거북이처럼 목을 길게 뽑은 채 느릿느릿 나타난 현수는 달포만에 만났으나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운 날 왜 귀찮게 하느냐는 짜증 섞인 얼굴이었다. 더위 먹었냐? 왜 집에서 나와? 그는 자초지종을 다 듣기도 전에 불퉁스럽게 쏘아붙였다. 통화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혹시 현수는 10여 년 전 자신이 가출했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마치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혹부리 영감처럼 당혹스러웠다. 그 까만 복술 강아지야 주인 여자가 데리고 가는 바람에 긴장을 풀 수 있었지만 현수는 아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마치 완강한 벽을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북했으면 내가 이랬겠냐? 변명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곁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때 대학 동기들이 영웅처럼 여겼던 그 사건을 그는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가 가출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동기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작 젠치하며 시댁을 깔보고 낭비벽이 심했다는 그의 아내를
입방아에 올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안 됐기는 하지만 그건 자신과 무관하다는 태도였다. 다만 동기들은 그동안 놀려 지내던 자신들을 현수가 대신했다고 통쾌해했으며 할 수 있다면 그의 가출이 영영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출 사건은 동기들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10여일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말았다. 결정적 폐인은 그의 아내가 제시한 이혼 카드였다. 그가 귀가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동기들의 얼굴엔 모두 실망의 빛이 역력하였다. 미친놈. 그럴 거면 애당초 나오질 말았어야지. 왜 나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 술집에 모이면 동기들의 화제는 밤이 늦도록 온통 그의 이야기뿐이었다.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으나 해는 아직도 중천이었다. 나는 그를 외면한 채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오늘도 빗줄기를 뿌릴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대꾸를 미루자 현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한대잠 자면서 몸 버리지 않으려면 뱃속부터 든든히 채워야 한다며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밥이나 한술 뜨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입이 닫힌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나이 값을 해야지. 아직 멀었다 너는. 그는 우리가 늘 가던 백화점 옆 골목에 이모 순댓국 집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큰 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도 계속 시우적거렸다. 계절 탓인지 식당은 한산했다.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왼쪽 구석진 자리 하나밖에 없었다. 두리번거리던 현수는 내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오른쪽 중간 테이블에 먼저 엉덩이를 걸쳤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덕분에 실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모듬 순대 한 접시와 빨간 막에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난 뒤 내가 얼굴 좀 펴라고 일렀으나 현수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주문한 음식과 소주가 나왔으나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접시 위에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 입에 넣었다. 순간 비리척지근한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그때 너도 그랬잖아. 내가 그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자 그때에야 비로소 그도 마지못한 듯 젓가락을 들었다. 누군 뭐 좋아서 머리 숙이고 사는 줄 아냐? 다 좋은 게 좋다고. 내가 그래야 가정이 편해지니까 그런 거야. 그래도 난 마누라하고나 싸웠지. 넌 뭐냐? 그 조그만 강아지가 상대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두 말 말고 오늘 술 한 잔 걸치고는 취한 척 집에 들어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야. 정말 그럴까? 그러나 나는 그가 내미는 소주잔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처럼 백기를 들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다. 네가 누군데? 나는 편육 한 점을 소금에 푹 찍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뭔 짓거리냐? 술잔을 거푸 2번 비우고도 그는 빈잔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숨이 찼다. 그를 똑바로 거너다 보았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주 맛이 그날따라 소태처럼 쓰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럴까 순대에서도 돼지 냄새가 더 역하게 나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나는 지난 4년 동안 참아왔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아지로부터 출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그 초점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아내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반응이 없었다.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좀 풀어놔봐. 어쨌든 넌 우리 동기 중에 유일한 경험자잖아. 내가 어렵게 운을 떼자 그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방법은 무슨? 누구 쫓겨나는 걸 보고 싶으냐? 하고 손사래를 쳤다. 죽은 듯이 살아. 굳이 말하라면 그게 방법이야.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내 꼴 되고 싶어? 그게 싫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들어가. 그게 상책이야. 술잔을 비우고 순대 한 점을 소금에 찍어 입에 털어넣던 그가 갑자기 무엇이 떠올랐는지 푸푸 풍선 터지는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왜 갑자기 웃는지 궁금했다. 너 바보처럼 살았네요란 유행가 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하는 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어떡하든 그걸 깨뜨려야지. 나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우라가 치밀었다. 괜히 그를 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주를 더 시키려고 하자 그가 머리를 흔들었다. 늙으니까 여름철에 벌건 얼굴을 하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꼴은 보기 안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츰 그의 거북목이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자 그가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야, 자존심 따위가 밥 먹여주냐? 그는 꼭 그렇다면 철수나 영수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그들이라면 혹시 마땅한 방법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혀 말린 소리로 들어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거북목을 끄덕거리는 그의 몸짓에서 옛날의 기백을 찾아볼 수 없었던 나는 나이가 들면서 그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구접스럽게 그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원망할 생각도 없었다. 그가 나간 뒤 혼자 소주 몇 잔을 더 마시던 나는 동그랗게 썰어놓은 시커먼 순대 하나를 물었다. 그러자 이미 식어서 마분지처럼 뻣뻣해진 순대가 입안에서 비릿한 냄새를 풍겼다. 싸움의 발단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년퇴직한 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나는 한낮을 대개 TV 리모컨이나 돌리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소파에 걸터 앉아 어젯밤 아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때문에 보지 못했던 야구 경기 재방을 보면서 딸이 사온 땅콩 전병을 씹으며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분개 없이 이루가 냉큼 소파로 뛰어올라 내 무릎을 발톱으로 긁어댔다. 전병을 달라는 신호였다. 내 꼴스러운 녀석은 늘 그런 식으로 내가 혼자 뭘 먹고 있는 걸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다.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아니 이놈이 나를 어찌 보고. 소파에 뛰어 올라와 주둥이를 내밀고 캬칵거리는 녀석의 머리통을 발로 밀어 떨어뜨렸다.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녀석도 가만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소파에서 떨어진 녀석은 당장 숨 넘어갈 것처럼 울어댔다.
그 소리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1년 만에 동창 모임이라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던 아내가 안방에서 탁구공처럼 빠르게 튀어나왔다. 미쳤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아내는 나를 향해 다짜고짜 꽥 소리부터 질렀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자 나는 그만 목을 움츠린 채 TV 화면에서 돌아앉고 말았다. 아차 싶었다. 녀석의 엄살을 간파하지 못한 게 과실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잔소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루가 아직도 강아지로 보여? 식구인 줄 몰라? 다른 집 좀 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딸은 틀린 말도 아니었다. 공원에 나가보면 너나 없이 강아지 한 마리씩은 죄다 끌고 다녔다.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까지 종자도 다양하게 끌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었다. 아내의 거친 목소리는 좀 채 가라앉지 않았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뭐하느냐고? 내가 몇 마디 볼멘 소리를 내뱉었으나 아내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까지 전병 쪼가리가 그렇게 아까워? 온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맨날 주전 부리는? 그러니까 맹꽁이처럼 툭 튀어나온 배가 들어가지 않지. 결국 치솟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아내는 TV 전원을 끄고 말았다. 그것으로 야구 경기 제방은 종료되었다. 원아웃에 주자는 말로 삼성이 한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대 찬스였으나 더는 볼 수 없었다. 이모 순댓국집을 나온 나는 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특별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나는 한참 동안 정류장 앞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세상은 넓은 듯해도 노인들이 갈 곳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흘 동안 내가 가장 절감한 것은 그것이었다. 공원에 배낭을 내려놓고 앉아있으면 행인들이 노숙자로 여기는 것 같아 거북살스러웠고, 그렇다고 무더위 속을 무작정 배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며, 더구나 노인 혼자 극장이나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가출 이튿날에는 3호선 전철을 타고 종점인 대화에서 종점인 오금까지, 또 오금에서 대화까지 꼬박 4시간 반을 꾸벅꾸벅 졸면서 왕복도 해보았으나 그것도 못할 짓이라는 것만 뼈저리게 느꼈을 뿐이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좋기는 하였으나 컴컴한 속을 꼼짝없이 갇힌 채 한자리에 붙박여 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체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먼지, 사람들이 풍기는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혔다. 철수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10여 차례 신호음이 이어졌으나 그뿐이었다. 결국 나는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전화 부탁해. 사실 그는 나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에 편입한 그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잠시 만났을 뿐이었다. 그 뒤 동대문 밖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다행히 영수는 통화가 되었으나 지금은 몹시 바쁜 시간이라고 했다. 하긴 그 식당은 저녁 시간이 대목 아닌가. 나는 아차 싶었다. 조금 한가해지면 연락하겠다는 그의 말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대꾸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여름해는 길었다. 7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나 사위는 아직도 훤했다. 문득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과 모텔이라고 쓰인 돌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사과. 나는 그 낱말이 지닌 중의성을 혼자 곰곰이 따져보다가 슬그머니 웃고 말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한 빨간 과일이 먼저 떠올랐으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루라고 했지만 찜질방은 하루도 머물 곳이 못되었다. 엄습했던 더위를 사우나탕에서 대충 씻고 올라간 나는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곳은 벽돌색 옷을 입은 여자들 천지였다. 황토방도 소금방도 비치방도 그들이 모두 점령하고 있었다. 청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란 간혹 눈에 띌 뿐이었다. 결국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여자들의 시선을 피해 나는 줄이문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을 열어보았으나 아내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다.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쯤이면 내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괘씸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먼저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다. 핸드폰을 접으며 나는 어금니를 뒤집었다. 구석에 모제비로 누운 채 설피 잠이 들었던 나는 딸의 전화를 받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딸은 내 기대와는 달리 어디 있느냐고도 언제 들어올 거냐고도 묻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투로 식사는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비로소 두 끼를 굶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쳤군, 미쳤어. 딸은 아내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일에는 딸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4년 전 딸이 시댁에서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물론 그런다고 내 존재가 아내와 동등해서 쓸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넘기며 구순하게 지냈을 수는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그런 소리나 서슴없이 뱉어내다니. 나는 부하가 치밀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아내가 전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딸은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다. 내년이면 입시생이 되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남편 이야기만 장황하게 쏟아내다가 어서 밥이나 챙겨 먹으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딸에게조차 내 존재가 하찮게 취급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고 공부시켰고 결혼시켰는데. 갑자기 서운함이 가슴 가득 차올라왔다. 또 하나 서운한 것은 아들이었다. 아내는 몰라도 딸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았을 터인데도 여태까지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무심하다는 것으로 그 또한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지방에 거주하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서로 그렇더라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겠는가. 따지고 보면 이것만큼 중차대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아버지가 과투를 했다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판처럼
북새를 떨던 찜질방이 갑자기 썰렁해졌다. 수다를 늘어놓던 여자들이 하나둘 밀려나간 까닭이었다. 청소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쓸어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탈의실로 내려왔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했다. 찜질방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무튼 가출 첫날이 아닌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목적을 이루고 금이 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깥으로 나온 나는 경수를 불러내기로 작정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먼저 그를 만나 저녁 식사 겸 술이라도 한 잔 곁들이면서 조언을 듣고 싶었다. 다행히 경수는 떨떠름해하면서도 마다하지는 않았다. 정류장 앞 큰 거리에 아재 바지락 칼국수 집에서 만난 경수는 배낭을 맨 채 땀을 흘리며 들어서는 나를 보고 이 여름에 웬 등산이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곧이어 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처럼 헤헤거렸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를 쫓아낸 거네? 나는 그가 크게 소리를 내며 웃을 때마다 주위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라도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투였다. 가뜩이나 검버섯이 넓게 퍼져있는 그의 자그마한 얼굴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때마다 더 짜글짜글해졌다. 안경을 고쳐 쓰고 내가 따지듯 물었다. 너도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게. 그는 별걸 다 묻는다는 투였다. 야, 임마, 상대가 강아지야. 말이 돼? 그는 강아지는 그런 때일수록 더 보듬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리한 개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나는 성깃한 머리카락 사이로 정수리를 드러낸 채 바지락을 까먹으면서도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에게서 구체적 방법을 얻어내기란 어렵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볼 일이 있다면서 그는 내가 술을 권해도 받지 않았다. 너도 강아지 기르잖아. 그랬지, 1년 전까지는. 그럼 지금은 아니야? 죽었어. 그 다음부터는 기르지 않아. 상처받기 싫어서.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면발을 흡입할 때마다 유난히 크게 소리를 내는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상처받기 싫었다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다. 가출은 자유가 아니야. 도피야. 소리를 내어가며 국물까지 마신 그가 이번엔 요즘 흔히 행해지는 조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럴 바엔 부부가 합의하여 따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다 다시 좋아지면 합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내가 그 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지만 혹시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언감생심, 재산 분할은커녕 맨몸으로 쫓겨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돈 한 푼 없는 늙은이가 쫓겨나면 어딜 가겠는가. 내가 한숨을 뱉어내자 그가 같이 한숨을 토해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모두가 다 나 같을까?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 그러나 많다는 건 분명해. 우리는 다시 마주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신 경수가
시계를 보고는 먼저 일어섰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가 나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는 손님 한 무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빈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배낭을 다시 둘러매었다. 어느새 거리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어디로 갈까? 걸음을 멈춘 나는 네온 불빛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거리에서 잠시 망설였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갈 곳을 잃은 나는 마치 거리에 내던져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낯설지 않던 거리조차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따라 무겁게 느껴지는 배낭 뒤로는 꺼지지 않는 열대야의 뜨거운 바람이 줄기차게 쫓아왔다. 강아지에게 이루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나는 그 이름조차 맞듣지 않았다. 딸이 처음 그놈을 안고 들어왔을 때 나는 무슨 일인가 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벌써 아내와는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녀석이야? 그래, 예쁘지? 그러네, 몇 살이라고? 2살. 이름은? 시댁에서는 뽐이라고 불렀는데. 딸이 대꾸하자 아내가 얼굴을 찡그렸다. 순놈인데 뽐이가 뭐냐, 유치하게. 아내는 이미 이름까지 준비한 듯 했다. 오늘부터는 이루야, 이루. 두 사람은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서로 강아지를 안고 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곁에 앉아 있었으나 두 사람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헛기침을 몇 번 터뜨렸으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는 일어나 쫓기듯 내 방으로 건너오고 말았다. 나만의 유일한 해방 공간인 그곳은 늘 나에게는 피난처인 셈이었다. 사실 내 방은 나에게 다급할 때 나를 꽁꽁 숨길 수 있는 일테면 벙커 같은 곳이었다. 2kg이나 될까? 조그맣지만 이루는 그러나 첫날부터 만만치 않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과 코 외에는 온몸이 하얀 털에 덮여 있어 뛰어다닐 때는 마치 하얀 털뭉치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녀석은 낯설 터인데도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살아온 자신의 터전인 양 우쭐대며 거침없이 돌아다녔다. 코를 박고 냄새를 맡으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나를 힐끔 쳐다보는 눈빛도 당당하고 당돌한 게 예사롭지 않았다. 포메라니안. 그러니까 녀석은 첫날부터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며칠 뒤부터는 집안의 서열을 인지했다는 듯 부르지 않아도 아내의 무릎 위로는 냉큼 뛰어오르면서 어쩌다 내가 부르면 닭 쏘보듯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먹는 것이면 자기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투로 캬캬거리며 덤벼들었다. 손으로 제어하고 야단을 치고 겁박을 줘도 그때뿐이었다. 야지랑스러운 행동은 또 얼마나 날랜지 잠시 한눈을 팔다가는 손에 들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기 일쑤였다. 딸은 녀석의 족보를 들추면서 순종은 아니라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그것을 탓하기는커녕 두 노인네가 사는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와 활기를 준다고 손뼉까지 치며 좋아했다. 백야 모텔은 큰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입구에 있었다. 배낭을 둘러맨 채 휘적거리며 들어선 나를
종업원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연이어 던진 그의 질문에서도 잘 나타났다. 혼자세요? 주무시고 갈 거예요? 내가 고갯짓으로 대답했으나 그는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6만 원을 선불로 낸 뒤에야 비로소 506호 문을 열 수 있었다. 방은 두꺼운 커튼으로 바깥과 차단이 되어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버리고 침대에 들어누운 나는 비로소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게 경수의 말대로 꼭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의 눈치나 감대 사나운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아니었다. 익숙하지 못한 그 혼자라는 게 도리어 왠지 더 낯설었다. 더구나 나를 찍어 누르는 고요와 침묵이 확 외로움으로 밀려왔다. 눈을 감으면 미쳤다고 해대는 아내의 무시와 경멸, 그리고 앙칼지게 짖어대는 이루의 소리가 환청처럼 고막을 때렸다. 모텔에서의 하룻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이었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기는 잠이 들려 하면 나타나 나를 깨워놓곤 하였다. 예고 없이 귓가를 맴돌며 앵앵거리는 통에 나는 밤새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손뼉을 치고 휘저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자꾸 날랜지 일어나 불을 켜고 사방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모기를 잡지 못한 채 여인잠을 자고 난 나는 날이 밝자 모텔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가뜩이나 산란한 머리가 수면 부족으로 어지러웠지만 그렇다고 모텔에 혼자 누워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텔에서 뜬 눈으로 보낸 하룻밤이 전혀 쓸모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유. 경수의 지적대로 나는 난생 처음 내 존재와 자유라는 것에 대해 뒤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유, 계획되지 않은 가출에서 출발한 자유, 더구나 질타와 경시와 무관심으로부터 도피한 자유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여름날이었다. 수박을 들고 찾아온 딸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가 느닷없이 한마디 뱉어냈다. 이루도 이젠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성을 붙여줘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 강아지에게 성을? 더구나 족보도 없는 잡종이라는데.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제부터 우리 이루는 조이루라고 하는 게 어때? 아내가 제안하자 딸은 머리를 까딱거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니, 굳이 붙이겠다면 내 성을 따서 김이루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이루는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가장을 무엇으로 알고. 그러나 나는 곧이어 아내가 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네 아빠가 얘를 좋아하지 않잖아. 얘도 그렇고 그래서 내 성을 붙여주자는 거야. 요즘 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는데. 아내는 마치 개선 장군이 된 것 같았다. 아내의 발밑에 배를 깔고 누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던 이루는 아내가 한번 크게 조이루 라고 부르자
냉큼 아내의 무릎으로 뛰어올랐다. 그걸 보고 아내는 벌써 자기 성을 아는 영특한 녀석이라며 껴안고는 또 내 새끼, 내 새끼 소리를 반복했다. 그날 나는 몹시 목이 말랐다. 하지만 수박 접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가 막힐 일은 며칠 뒤 또 일어났다. 그날은 아내가 딸과 함께 이루를 데리고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예방주사를 마치고 털을 깎아주기 위해 동물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포메라니아는 털갈이가 심해서 때를 맞춰 깎아주지 않으면 집안이 온통 털투성이가 되곤 했다. 딸이 이루의 나이를 걱정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나이가 더 들면 이빨도 빠진다잖아. 수의사가. 글쎄 말이야. 나도 들었어. 그렇다고 임플란트 해줄 수도 없고. 나는 수심이 가득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지금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시급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어금니가 흔들린 지 벌써 오래된 나는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 몸이 시근거리는 통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술탓으로 돌리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돈이 어디 있어 돈이. 몇 번 말을 붙여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임플란트 운운하다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눈치를 채지 못한 딸은 털을 깎아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이루를 아는 채 신둥부러진 말을 이어갔다. 사료도 아주 고단백으로 조금씩 먹여야 한대잖아. 간식도 그렇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주면 그래도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잖아. 딸이 아내와 함께 이루를 사이에 놓고 떠드는 사이 나는 문득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다. 그렇다면 과연 딸이 내 나이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 생일은? 한쪽 귀퉁이에 앉아있던 나는 결국 딸을 향해 어눌하게 궁금증을 열었다. 너 내 생일이 언제인 줄 알아? 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뜬금없이 그런 건 왜 묻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가을 아니야? 딸은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올해 내가 몇 살인 줄은 아냐? 글쎄, 아빠가 지금 몇 살이지? 딸은 미적거리며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그들 곁에는 내가 아니라 내 그림자만 앉아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그건 왜 갑자기 물어? 아내가 반격을 가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처럼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것은 어쩌면 며칠 전 내가 모르고 값이 제법 나간다는 이루의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가 아내에게 호되게 질책당하던 때보다도 더 강한 충격이었다. 다리심이 풀린 채 거리를 휘적휘적 걸어다니던 나는 영수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기로 작정했다.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는가. 그의 부부가 운영하는 만나 식당은 전철로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세역 거리에 있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한 뒤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하던 그가 부인과 함께 중학교 앞 골목에 차린 그 식당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인 분식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들었었을 때 20여 평 가까운 홀은 청소년들로 만원이었다. 주방과 카운터를 쟁걸음으로 뛰어다니느라 그는 나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주문한 떡볶이와 김밥을 테이블에 나르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나를 알아본 그가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 나는 무심코 벽에 붙어있는 차림표를 돌아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다. 김치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야채김밥, 고추김밥, 새우김밥, 꼬마김밥, 누드김밥. 무려 20가지 가까운 김밥 이름들이 아래 위로 촘촘히 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묵으로부터 떡볶이, 우동, 쫄면, 짜장면, 비빔밥까지 벽에 붙인 메뉴가 무려 30가지도 넘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를 찾았어? 그가 선체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나는 영수도 경수나 현수처럼 나의 행위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되도록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의 생각이나 한번 들어볼 참이었다. 그것은 이미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유난히 금술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얘기를 듣고 난 그의 반응은 의외였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내 얘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은 그는 반색했다. 그래서 술 한잔 걸치고 찾아온 거야? 그런 셈이지. 잘했군.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이게 무슨 소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흘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잘했다니. 나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비로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반가운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지 뭐. 나는 신바람이 났다. 그가 묻지 않았지만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수모까지 속이 시원하도록 시시콜콜 뱉어냈다. 내 말을 들으며 그는 때로는 웃음을 또 때로는 한숨을 뱉어내곤 하였다. 그 조그만 놈이 나를 어찌나 괄시하는지.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고생이 많았겠구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때였다. 주방에서 누가 부르자 그는 다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리고 잠시 뒤 가운데 테이블에 김밥 2줄과 어묵 1접시를 가져다주고 돌아왔다. 카운터에서는 그의 부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다. 식당은 청소년들의 떠드는 소리와 웃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이 음식 씹는 소리와 함께 어울려 장터처럼 시끄러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나는 안경을 지켜 올리고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다면 더 차분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했어. 이런 때일수록 흥분은 절대 금물이거든. 냉정을 유지해야 해. 감정을 앞세워 행동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야. 잠시 말을 끄는 그가 나를 안타깝다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책 좀 읽어라. 피곤한 듯 그가 손바닥을 들어 얼굴을 한 차례 쓸어내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며 그 책 제목이 뭐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어차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나는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젠 대충 알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잠시 뒤 책에서 읽었다는 그것을 나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다시 집에 들어가 죽었소 하고 지내면서 차분하게 다음 거사를 준비하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가출할 때는 가족과 영영 이별하고 다른 세상을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결행하라는 것. 그런 결심도 없이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오히려 상대에게 죽이나 잡혀 평생 오금 펴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막히면 돌아가라는 말을 명심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을 실패한 설레가 바로 현수라고 지적했다. 나는 귀가 솔깃했다.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해. 그것도 책에 있어? 나는 검은 뿔테 안경 속에서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 그게 다름 아닌 그의 계획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럼 임마,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너 혼자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누군가 책으로 출판까지 한 거 아니겠어? 그럼 너도?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나도 하루에 12번 넘게 그런 생각을 하곤 해. 힘들고 어려울 땐 더욱 그렇지. 봐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냐? 다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지. 그는 속삭이듯 나지막하게 뒷말을 달고는 카운터를 힐끔 돌아보았다. 그를 보면서 나는 사람의 속내는 겉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잘해봐. 그가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나는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일어섰다.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왠지 자꾸만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단행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이루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수틀리면 까지 나라고 못할까? 나는 어금니를 힘껏 물었다. 밖으로 나와 눈을 두리번거리던 나는 약속이라는 붉은 네온이 번쩍거리는 모텔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생각 같아서는 술 기운이 도는 그대로 가직한 거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싶었으나 모텔에서 하룻밤 더 묵기로 작정한 탓이었다. 그런다고 아내가 나를 가리켜 해무르지 않다고 할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하루는 더 버티고 싶었다. 혹시 또 아는가? 그 사이에 화해를 알리는 연락이 아내에게서 올지. 철수에게서 답신이 온 것은 약속 모텔 3층 구석진 방에 배낭을 내려놓은 뒤였다. 김해에 부흥 집회 강사로 내려와 있음. 주말에 올라갈 예정. 올라가는 대로 연락하겠음. 나는 오랜만에 근황을 알게 된 그의 답신이 반가웠다. 그러나 한편 이제는 그가 올라온다고 해도 꼭 만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벌써 후덥지근했다. 희뿌연 하늘은 그날도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하기는 틀린 것 같았다. 핸드폰 문자창을 열어보았으나 아들이나 딸, 아내가 보내온 문자는 여전히 없었다. 광고 문자만 2개 날아와 있을 뿐이었다. 거리를 벗어나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공원엔 벌써
강아지를 끌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그렇지만 어제 나를 향해 앙칼지게 지저대던 그 까만 복술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강아지들을 보자 불현듯 할딱거리며 내밀던 이루의 혓바닥과 탐욕스러운 송곳니가 떠올라 나는 나도 모르게 크게 진저리를 쳤다. 아이들이 자랄 때 나는 내가 아니었다. 아내도 물론 그랬지만 회사 시절 그 흔한 순모 양복 한 벌 사입지 못했던 나는 늘 검은색 홍방으로 겨울을 넘겼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이 가장이라면 응당 걸어야 하는 길로 생각하고 수긋하게 걸었다. 한 번도 엇나가거나 누구에게 불평 한마디 늘어놓은 적도 없었다. 당시 주변 동료들이 흔히 행하던 낚시나 골프, 등산 따위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솔직히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에 내 등 뒤에는 늘 안악군수, 쫌생이, 꽁생원이란 별칭이 붙어 다닌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연금과 분양받은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제는 밥 먹는데 걱정 없이 살게 된 것 아니겠는가. 아내도 그 점만큼은 인정했다. 그래, 누가 뭐래? 하지만 아내는 그것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말끝마다 자신의 공치사를 꼭 매달았다. 그럼 그 시절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나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고 아이들을 길렀어.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어쩌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올라치면 나는 멀찍이 돌아앉아 입을 꾹 다물곤 하였다. 공원에서 집은 내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10여 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1402동 1104호, 비밀번호는 3041. 나흘이 되었지만 내 머리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 않고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회색 현관문도 낯설지 않았다. 내가 다가서자 이루에 짖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볶아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 차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집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서랍장도 모두 나흘 전 그대로 제자리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당장이라도 내 발 뒤꿈치를 핥힐 듯 쫓아오며 이루가 지저대자 이윽고 안방에서 모습을 드러낸 아내의 얼굴은 나흘 전과 똑같이 실뚝모룩했다. 난생 처음 외박, 그것도 나흘 동안 말없이 집을 나갔다 들어왔으나 반기는 기색이란 없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게 뭐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중독무의. 계속 힐직하는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나는 머리를 숙인 채 내 방으로 얼른 몸을 감추었다. 그 뒤에도 몇 마디 송곳 같은 힐직의 소리가 내 뒤를 따라왔지만 나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뒤따라와 방문을 왈칵 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잠시 뒤 딸과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그러게 말이야. 무슨 남자가 한번 나갔으면 적어도 한 달은 버텨야지. 그래, 나흘 만에 나주고수 하고 들어오니?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럼. 그럴 거면 애당초 나가질 말았어야지. 그런 거 내가 알아 뭐해? 어디서 잤든 수염도 못 깎은 걸 보니까 고생끼나 한 것 같더라. 얘는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니? 한숨을 길게 토해낸 나는 눈을 들어
방 안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방에 있는 물건도 내가 나갈 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회전할 때마다 부서질 것처럼 삐걱삐걱 비명을 질러대는 안진뱅이 선풍기도 제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며 소화제를 사러 갔다가 약국에서 받아온 방구 부채도 내가 놓은 그대로 컴퓨터 옆에 있었다. 읽다가 덮어놨던 이솝 우화도 213쪽에 멈춰 있었다. 안녕, 잘 있었어?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모두가 다 내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다. 미쳤다니까 정말. 그때까지도 아내는 딸과 통화를 계속하는 모양이었다. 강철로 강철을 긁는 것 같은 목소리가 가감없이 내 방으로 흘러들었다. 통화 도중에 아내가 이루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는 것을 보면 그 틈에도 녀석은 가만히 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물건들을 쓰다듬으며 하나하나 눈여겨보던 나는 책장 깊숙이 꽂혀있는 사진첩을 발견하고 꺼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그것에는 40여 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부터 아이들이 가난하기였을 때의 모습, 청년으로 자랐을 때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짝을 만나 결혼할 때의 사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내 목마를 타고 깔깔 웃는 딸아이의 천진한 모습도 있었고 세발 자전거를 탄 아들이 손을 번쩍 쳐들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적마다 지금까지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쓰고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것들이 비로소 깨어나 40년 뒤를 사는 나를 향해 달려왔다.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던 나는 두어 장을 더 넘기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는 지금의 아내가 아닌 여리고 앳된 한 여자가 낯설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졌던 것이었다. 그때 아내는 지금처럼 짜릿하지도 강파르지도 거꿀지지도 않았다.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다소곳했으며 참 부끄러움도 잘 타는 곰살궂은 여자였다.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았으며 귀청이 따가울 만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었다. 그것을 한참 내려다보던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웃음은 참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웬일인지는 몰라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터져나왔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던 나는 어느 사이엔가 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닦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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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없었다. 계속 흘러내렸다.